오늘은 갑작스레 등장해 힙합과 K-팝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 중인 하이퍼팝이라는 장르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보컬은 헬륨가스를 마신 듯 앵앵대고 자극적인 소리가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끄럽고 불쾌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 맛이 너무 중독적이라 나도 모르게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장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퍼팝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당장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들 하나같이 여길 가리킬 겁니다. PC뮤직이라는 영국의 한 레이블인데요. 아까 들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이퍼팝을 알려면 먼저 PC뮤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PC뮤직을 설립한 에이지쿡은 트레가 치는 걸 싫어했어요. 음악을 왜 꼭 실제 악기로 만들어야 하냐고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리켜 오늘날의 전통악기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는 왜 아직도 사람들이 20세기 방식으로 음악을 분류하는지 모르겠대요. 인간적인 음악에 반된 기계적인 음악, 어쿠스틱에 반된 일렉트로닉, 요런 거요. 자기가 볼 때 둘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잘만 하면 인공적인 걸로도 인간적인 느낌을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증명한다고 보컬에 피치를 올리고 멀쩡한 소리도 죄다 뭉개놨는데 놀랍게도 이 실험은 성공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PC뮤직은 일렉트로닉과 어쿠스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웃기죠? 대체 이런 시도는 왜 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물어보니 세상에 없는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고 싶었답니다. 잘못하면 쓰레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잘만 하면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전위적인 사람 같죠? 근데 에이지쿡은 맥스 마틴을 동경할 정도로 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비틀고 찌그러뜨려도 멜로디와 훅만큼은 아주 후킹하게 친대중적으로 만들었답니다. PC뮤직의 목표는 팝의 상업적인 부분에서 신나는 부분만 떼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 더 재밌는 음악을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의 팝 친화적인 태도는 PC뮤직을 그 시절 트렌드와 엇갈리게 하는데요. 이 시기 전자음악씬은 스크릴렉스의 덥스텝이 유행할 만큼 점점 더 어둡고 마초적으로 변해갔거든요. 근데 그러건 말건 PC뮤직 사람들은 그게 싫었답니다. 밝고 활기찬 게 좋아서 일부러 더 반대되는 음악만 만들었대요. 그땐 어둡고 진지한 일렉트로닉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팝같이 밝고 활기찬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PC뮤직은 진지한 마초가 되기보단 밝고 귀여운 장난꾸러기의 길을 택했는데, 이런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퀴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끼리끼리 뭉친다고 훗날 PC뮤직에 영향받은 아티스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퀴어예요. 그리고 이 PC뮤직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찰리 XCX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작곡가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히트곡을 썼어요. 단순 참여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곡들이고, 이렇듯 찰린 팝에 관해서라면 정말 독보적인 재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팝 세계에선 재능만으로 차별화되기 힘들죠. 찰리는 커리어에 반전을 주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PC뮤직을 찾아가요. 이곳의 독특한 사운드를 본인 음악에 입히고 싶어 했는데 에이지쿡은 그런 그녀를 두 팔 벌려 반겼습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기회였거든요. 찰리랑 엮이면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건 뭐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손을 잡았고 이후 찰리의 음악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So let's ride. 참고로 부름부름은 찰리의 커리어 전환을 상징하는 앨범인데, 이거 프로덕션을 소피가 담당했죠. 소피는 PC뮤직 소속은 아니었지만 PC뮤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훗날 하이퍼팝 탄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프로듀서인데요. 작년 1월 아테네에서 달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다 안타깝게도 추락사를 당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PC뮤직이 찰리를 만나 주류 음악계에 노출되고 있을 때 이번엔 백엑스라는 팀이 등장해요. 이들의 등장은 PC뮤직 이후 시대의 개막, 즉 포스트 PC뮤직의 시작을 상징하죠. 백엑스는 PC뮤직의 영향을 받은 팀답게 매우 빠르고 정신없는 음악을 선보였는데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닮았는데 살짝 달라요. 백엑스께 좀 더 캐치하고 에너제틱하달까요? 그래서 이들 음악은 DJ가 틀어줄 때보다 본인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열창할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 이들 음악이 스마트폰 시대의 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 신나죠? 백객스는 딜런 브래디와 로라 레스 이 둘로 이뤄진 듀오예요. 이중 로란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로 믿는 퀴어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한테 나는 남자 목소리가 싫었대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려면 어떡하나 고민하다 찾은 해결책이 바로 나이코어였습니다. 나이코어는 기존 음악의 속도를 올린 버전을 말하는데요. 이걸 알고 유레카를 외쳤대요. 와, 별 기술 없이 곡의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녀소녀하고 카와이한 느낌을 낼 수 있구나 해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란 팝을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정체성과 기성팝 사이에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원치 않는 거에 날 억지로 맞춰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PC뮤직 마냥 정신없고 뒤틀린 음악만 만드는데 요때 만난 사람이 바로 딜런 브래디입니다. 딜런은 고맙게도 그녀가 뭘 하든 옆에서 잘한다 해줬대요. 그리고 이 환상의 호흡은 백객스란 듀오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둘은 결성 후 4년 뒤인 2019년 5월 마침내 천객스란 이름의 데뷔 앨범을 냅니다. 이 앨범엔 PC뮤직 사운드와 중독적인 훅 그리고 팝펑크의 하이텐션이 고루 섞여 있었는데요. 중독적이면서도 강렬했고 평단의 극찬과 함께 결국 언더그라운드에서 메가히트를 치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백객스를 주목할 때 스포티파이 사무실도 바빠졌어요. 이 새로운 사운드를 축하할 완벽한 장소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여기 에디터들도 이 백객스에 빠져서 아예 이들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백객스가 즐겨 듣는 음악, 백객스와 작업한 인물을 샅샅이 뒤졌고 이를 토대로 백객스스러운 음악을 쭉 집대성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플레이리스트에 하이퍼팝이란 이름을 붙여 2019년 8월 정식 서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퍼팝이란 장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전부터 이런 류의 음악이 아름아름 하이퍼팝으로 불리긴 했으나 아예 각 잡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대중 눈에 확 띄게 한 건 누가 뭐래도 스포티파이였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겉돌던 음악에 권위를 부여해줬고 다른 장르와 구분될 수 있게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그렇게 하이퍼팝은 기괴한 음악에서 하나의 특색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2020년엔 코로나가 터지며 예상외로 더 큰 인기를 얻게 됐죠. 하이퍼팝은 과장된 팝이에요. 실험적이고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비디오를 만들려는 사람과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틱톡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침 하이퍼팝이 이 틱톡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이퍼팝은 틱톡 속에 번성했고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장르가 돼요. 아무튼 이 하이퍼팝의 유행은 작금의 스패드업 신드롬에도 영향을 줬는데 요즘 틱톡에서 원곡 안 틀죠? 다들 어찌나 빠른 걸 좋아하는지 무조건 스패드업이라 써있는 배속 버전을 틉니다. 이 스패드업은 아까 설명드린 나이코어랑 비슷한 단어라 보시면 돼요. 인기가 얼마나 좋냐면 지금은 스패드업 버전이 원곡 있길 추월해서 음반사에선 이걸 아예 정식 음원으로 발매 중입니다. 타임즈인 이 하이퍼팝을 비롯해 빠른 음악, 글리치한 음악이 유행하는 게 다시 맥시멀리즘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래요. 지금 세계 정세가 코로나, 전쟁, 경제 불안 등으로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걸 찾는답니다. 더 크고 빠르고 화려한 것들로부터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도파민 드레싱이라 불리는 원색의 과장된 패션이 유행 중인 거고 배우들이 과거처럼 다시 오바스럽게 연기하는 거래요. 그러고 보니 드럼앤베이스를 비롯해 하드코어가 다시 부상하는 것도 왠지 이 때문인 것 같고 하여간 하이퍼팝의 인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이 장르가 너무 커졌단 겁니다.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몇 아티스트는 벌써 메이저 레이블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은 물론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인터넷 괴짜들이 주도했던 장르는 빠르게 비즈니스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레이블들은 일렉트로닉 팝이다 싶으면 대다 하이퍼팝 딱지를 붙였어요. 그래야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오르고 관련 페스티벌에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씬에 새롭게 등장한 아티스트들은 자신들 음악을 아예 디지코어라 부르며 하이퍼팝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초기에 그 거칠고 더티한 느낌을 극대화해서 돈을 먹히고 있는 장르를 다시 인터넷과 아티스트 주도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르의 정체성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죠. 녹은본의 한계라느니, 스포티파이가 관심 끄는 날이 곧 죽는 날이라느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퍼팝을 진지하게 봐주질 않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이 장르를 오래 지켜봐온 스포티파이 시니어 에디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이퍼팝은 팝의 패러디예요. 재밌고 기발하죠. 라디오 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장르 또한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이퍼팝을 진지하게 여기는 젊은 크리에이터가 많습니다. 이제 하이퍼팝은 패러디가 아니에요. 그들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그들만의 소리가 됐고 그렇게 커뮤니티 역할까지 하는 장르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하나의 정신이에요. 소수자와 개짜들이 기존 질서를 부수고 자신에게 맞는 걸 찾다 나온 어떤 놀이의 결과물이자 팝을 하고 싶었으나 팝을 하기엔 어딘가 불편했던 그런 멋진 부적응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음악인 거죠. 지금 이 하이퍼팝의 정신이 여러 장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카티의 레이지, 에스파의 사이버고스, 릴체리의 분열적인 랩,
글레이브, 예스주니어 24, 김상민 근은감이 전설이다 할 수 있다 등등등 이들로 인해 2020년대 음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팝2랑 청객승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